1년에 1인당 405잔. 치킨집이랑 편의점을 합친 개수보다 카페가 많거든요. 몇 그램을 뽑을 거냐, 몇 미리를 뽑을 거냐. 이 추출량에 따라서도 커피의 농도와 맛이 상당히 많이 달라지게 되거든요. 손님들이 저분이 했을 때는 좀 맛이 괜찮고 이분이 했을 때는 조금 맛이 나랑 안 맞는다. 그 시간대 찾아가야 되겠어요. 그렇죠. 실제로 맛 평가의 관점에서 보면 진짜 하나만 틀어도 다르긴 해요. 그래요? 커피를 항상 일관된 맛으로 뽑아주는 거죠. 네, 머니인사이드 구독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오늘 진행을 맡은 임민소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오늘은 커피 없이 못 사는 우리 한국인들, 한국의 커피 산업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나눠보려고 합니다. 전문가님을 직접 모시고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하는데요. 끊임없이 커피를 연구하는 커피 전문가 박성관 바리스타님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우리 바리스타님 자기소개 부탁드립니다. 네, 원인사이드 구독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유튜브 커피하는 람지 채널을 운영하고 있고 커피하는 남지요? 커피하는 다람쥐라고 해가지고 람지. 다를 빼고 커피하는 람쥐라고 공식 캐릭터여가지고 네네. 그 채널명 자체가 커피하는 람쥐입니다. 혹시 네. 다람쥐를 좀 닮아가지고. 네, 맞아요. 제가 약간 좀 다람쥐상이라 그래가지고 네네. 그걸로 이제 캐릭터를 정했어요. 네. 그 다음에 이제 본업은 SCA, AST로 활동을 하고 있어서 커피 네.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도 저도 살짝 교육을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요즘은 커피가 한국인의 생명수라고 불릴 정도로 굉장히 많이 마시고 있는데 네. 바리스타님께서도 평소 커피 많이 드시죠? 네, 그렇죠. 전도 이제 교육을 하고 있다 보니까 수업 때 이제 워낙 많은 양의 커피를 마셔가지고 네. 주말이나 이제 쉬는 날에는 저도 수업이 없으니까 네. 그때는 이제 카페에 가가지고 자주 마시긴 하죠. 그럼 하루에 몇 잔 정도 드세요, 보통? 예전에 많이 마실 때는 에스프레소 기준으로 5잔, 6잔 마셨던 것 같기는 해요. 에스프레소 기준 5잔, 6잔이면 아로는 얼만큼이에요? 이제 에스프레소 더블샷 그냥 기준으로 그냥 아하 6잔이라고 보셔도 될 것 같긴 해요. 근데 이제 물 안 타고 네, 이제 그쵸. 원액으로 먹다 보니까 조금 더 세게 느껴지는 게 있긴 한데 네. 혹시 오늘 아침에도 드시고 오셨나요? 오늘은 일찍 나와가지고 네. 이게 지금 첫 커피입니다. 그럼 한 입 하고 시작할까요? 네, 좋아요. 자, 그럼 이제 또 여름이잖아요. 다시 이제 막 엄청 더워질 맞아요. 거잖아요. 여름 하면 아이스 아메리카노. 한국 사람들이 없으면 안 되잖아요. 맞아요. 사실은 10년 전까지만 해도 커피 하면 이탈리아를 떠올렸는데 이제는 커피 하면 한국이 아닐까 싶거든요. 그렇죠. 언제부터 이렇게 한국인들이 커피를 많이 마시게 된 건가요? 조선 말부터 네. 일단 커피에 대한 기록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 고종이 커피 많이 마시지 맞아요. 않았어요? 그쵸? 네, 고종 황제가 처음에 이제 커피를 들여왔다라는 썰이 있는데 네. 그거는 사실은 사실은 아니라고 하고 그래요? 그 전부터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어쨌든 가장 유명한 사건이 이제 아간파천 때 고종 황제분이 이제 러시아 공사관 갔다가 네. 커피를 대접받고 너무 맛있어가지고 다시 돌아오셨을 때 그거를 이제 많이 드시기 시작했다. 네. 그게 이제 역사적으로 가장 많이 알려져 있어서 구한말 때 상류층을 중심으로 이제 커피가 좀 알려진 거죠. 그래서 이제 커피는 좀 상류층이 즐기던 고급 음료였다. 그렇게 이제 알려지다가 이제 우리나라가 해방을 하고 한국 전쟁 이후에 미군을 통해서 인스턴트 커피가 이제 들어오기 시작을 했거든요. 네. 네, 그래서 그때부터 미군이 조금 들어간 나라들은 미군의 인스턴트 커피 영향을 많이 받았다고 하더라고요. 인스턴트 커피라고 하면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런 맥땡 말고 그거랑 이제 비슷한 거죠. 비슷한 네, 비슷한 것들. 거예요, 어쨌든. 그래서 나중에 그게 발전된 게 맥땡의 이제 그 유명한 인스턴트 커피인데 네. 그렇게 이제 인스턴트 커피가 유행을 하다가 50년대, 60년대, 70년대에 들어서는 다방 커피. 그렇죠. 전국에 다방이 네. 많이 들어서면서 다방 커피가 이제 유행을 하기 시작했다고 하더라고요. 네, 이제 그러다가 방금 이제 아나운서님이 말씀해주신 1970년에 맥땡이 이제 인스턴트 커피가 나오면서 본격적인 커피의 조금 대중화가 시작됐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일반 사람들도 많이 먹는. 그렇죠. 그때부터는. 그리고 이제 그 이후부터는 뭐 아시는 자판기 커피, 네. 캔커피 이런 커피들이 나오다가 99년도에 스타벅스가 이화여대에 처음으로 이제 들어오게 되거든요. 그래요? 네, 그때부터가 이제 원두 커피 시장이 시작이 됐다라고 봐주시면 돼요. 그럼 그때부터 아이스 아메리카노를 먹게 된 거예요? 우리나라 사람들은? 물론 이제 그 당시에는 따뜻한 커피도 이제 먹기 시작을 하지만 그때부터 아아의 역사가 좀 시작됐다고 생각은 하거든요. 99년도 스타벅스에서. 그렇죠. 근데 이제 아아가 본격적으로 인기를 탄 거는 이제 확실히 프랜차이즈들이 좀 많아지면서 조금 더 시작이 됐던 것 같아요. 저도 사실 커피를 굉장히 많이 사 먹거든요. 뭐 2잔, 3잔까지도 사 먹는데 사실 한국인들 커피 하루에 얼마나 마실까 궁금하면서도 일주일에 커피에 쓰는 돈이 얼마일까? 라는 생각도 들거든요. 혹시 소비량이 어느 정도 돼요? 일단 소비량 같은 경우는 전 세계적으로 봤을 때도 높은 편에 속하거든요. 1년에 1인당 405잔.
그러니까 이제 365일이니까 네. 한 사람이 한 잔 이상을 먹는 거죠. 아, 하루에? 그렇죠. 근데 이제 커피를 안 드시는 분들이 계시잖아요. 네네. 또 어린아이들도 있고. 그쵸. 그거 감안하면은 많이 드시는 분은 3잔을 넘게 드시는 거죠. 아, 세계 평균이 150, 160잔으로 알고 있거든요. 근데 우리나라 사람들이 그쵸, 400잔이 400잔. 넘는다고요? 네. 그러니까 이제 우리나라 분들이 이제 엄청 많이 드시는 거죠. 네네. 그리고 실제 이제 카페 개수가 지금 10만 개를 훨씬 넘어갔거든요. 11만 네. 개가 조금 안 돼요. 11만 개요? 네, 11만 개가 조금 안 되는데 이게 인구 대비로 봤을 때는 상당히 많은 수치여가지고 치킨집보다 많아요? 맞아요. 제가 어, 최근에 진짜요? 봤던 건 맞아요. 치킨집이랑 편의점을 합친 개수보다 카페가 많거든요. 그래서 우리나라가 이제 커피도 정말 많이 드시고 이제 그거를 판매하는 카페도 지금 우리나라에 정말 많이 있다. 그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알겠습니다. 방금 바리스타님께서 말씀을 해주신 것처럼 길에 다니다 보면은 상가에만 카페가 한 4-5개 있고 이쪽 가도 카페 있고 저쪽 가도 카페 있고 맞아요. 그러잖아요. 네. 확실히 카페가 굉장히 많이 늘어난 걸 알 수 있는데 그렇다면 아이스 아메리카노가 특히 한국인의 입맛에 맞는 거예요. 그런 얘기들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뭐 왜 한국인은 그 얼죽아라는 말도 있잖아요. 그러니까요. 네. 저도 아이스 아메리카노 겨울에도 이렇게 들고 다니면서 먹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이제 여름이어가지고 당연히 이제 아이스 음료를 많이 찾지 않나 이렇게 많이 생각을 하시는데 얼죽아라는 거는 이제 네. 겨울에도 많이 먹는 그렇죠. 거잖아요. 얼어 죽어도 아이스 아메리카노. 이거에 대한 여러 가지 의견들이 있더라고요. 네. 첫 번째는 아까 말했던 뭐 여름에는 한국은 여름이 덥고 습한 계절이다 보니까 그래서 이제 시원한 아이스 음료를 많이 드시는 것 같다. 요게 있고 네. 그러면은 왜 추운 겨울에도 도대체 우리는 아이스를 많이 찾냐? 그러게요. 왜 그럴까요? 네, 이거는 네. 첫 번째는 그 식문화 관련된 거를 얘기하시는 분들이 좀 많더라고요. 식문화요? 네, 그러니까 한국의 이렇게 음식들은 대다수가 좀 매운 것들이 좀 있고 맵고 그리고 짜고. 조금 짠 것도 있고 네. 또 이제 약간 마늘이나 양파 네. 이런 것들이 들어가다 보니까 먹고 나서 입이 엄청 개운하기보다는 약간 남는 맛들이 조금 맞아요, 있잖아요. 맞아요. 양념들이. 그래서 따뜻한 거보다는 시원한 아이스 아메리카노로 개운하게 만들어준다. 개원해는 느낌으로. 그쵸. 저는 이제 커피를 교육하는 사람이다 보니까 네. 사실 따뜻한 커피가 향을 느끼기가 좋거든요. 그래서 따뜻한 커피를 선호를 하는데 네. 저도 그런 맵고 짠 거 먹고 나서는 아가 땡기긴 하더라고요. 확실하게. 오, 네. 시원하게 입을 좀 개운하게 하는 느낌으로. 그다음 두 번째는 사실 커피는 우리나라에서 먹을 때 향을 음미하면서 드시는 경우도 있지만 네. 아마 아나운서님도 이제 일하실 때 드시거나 네. 혹시나 뭐 이제 일하실 때 야근을 하거나 맞아요. 그러면 드시는 경우가 아, 많으실 거예요. 땡겨 막 이렇게. 그쵸. 그래서 뭔가 한국인은 야가 이 커피의 향과 맛을 즐기기보다는 에너지 드링크로 마시는 게 목적이 좀 큰 것 같다. 에너지 드링크로 마시는데 따뜻한 커피를 마시는 것보다는 이 차가운 음료를 빠르게 들이키는 이런 느낌으로 마시는 게 좀 더 크잖아요. 맞는 것 같아요. 네. 제가 조금 쉬고 싶다, 휴식을 즐기고 싶다 할 때는 따뜻한 아메리카노 먹는 것 같고 나 지금 너무 힘들어 미치겠어 이럴 네. 때는 그냥 아이스 아메리카노 쭉 빨아먹는 것 같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대다수의 분들이 그런 목적으로 드시는 게 크지 않나. 그래서 아로 먹는 게 있고 마지막은 이거는 조금 저는 재밌는 의견으로 봤는데 네. 한국인이 이제 화가 많아서 아이스 음료를 즐겨 마신다 이런 의견을 제기하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맞는 말인 것 같아요. 저 화낼 네. 때 얼음 씹어 먹거든요. 아, 거기 그쵸. 내고. 그래서 저도 이제 냉수 먹고 약간 속 차린다 이런 말이 있잖아요. 네네. 그래서 이제 화가 났을 때 이제 속을 좀 다운시키기 위해서 아를 즐기는 게 아닌가 이런 재밌는 의견도 좀 있었습니다. 맞는 것 같아요. 네. 말씀하시는 거 다 맞는 것 같은데요? 피디님도 보통 이런 세 가지로 알을 많이 먹지 않나 싶습니다. 혹시 아메리카노 네. 제조하는 과정이 또 어떻게 되고 그 소요되는 시간이 어느 정도 됩니까? 일단은 카페에서 다양한 음료를 만드는데 그 중에서 이제 아가 가장 빠르고 간단하게 만들 수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 일단 아 같은 경우에는 뭐 기본적으로 에스프레소가 필요할 거고 그 다음에 얼음이 필요하고 네. 그 다음 물 네. 요것만 있으면 되죠. 그래서 네. 컵에 얼음을 넣어주고 물 넣고 에스프레소만 넣으면 끝이긴 합니다. 전체로 봤을 때는 가장 간단한 음료예요. 근데 제가 한번 해본 적이 있거든요. 네. 근데 원두 그 시간 조절이 좀 어렵던데 저는. 그렇죠. 제조 과정은 간단한데 말씀하신 그 에스프레소를 만드는 과정이 약간 좀 복잡할 수 그러니까요. 있거든요. 그래서 에스프레소 같은 경우는 일단은 포터필터라고 부르는 도구가 있어요. 네. 그 도구에다가 커피를 담아야 되는데 그거를 몇 그램을 담냐에 따라서 커피 추출 시간도 달라지고 농도, 맛이 엄청 달라지게 돼요. 그다음에 이제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이제 장착을 하고 추출을 하는데 네. 몇 그램을 뽑을 거냐, 몇 미리를 뽑을 거냐, 이 추출량에 따라서도 커피의 농도와 맛이 상당히 많이 달라지게 되거든요. 네. 그다음에 이제 방금 말씀하신 시간적인 부분은 보통 분쇄도라고 하는 네. 커피 입자 사이즈로 조정을 우리가 하게 돼요. 입자가 굵은 입자냐, 고운 입자냐 이런 거에 따라 달라지게 되고 더 나아가면은 좀 더 복잡해지는데 막 온도, 뭐 템핑하는 압력, 네네. 그 다음에 바리스타가 하는 어떤 동작들의 디테일에 따라서 생각보다 커피는 좀 예민하게 반응하는 편이긴 합니다. 제가 커피를 잘 모를 때는 아이스 아메리카노 맛이 다 똑같은 줄 알았거든요. 근데 먹다 보니까
보니까 살짝살짝 다 다르더라고요. 그렇죠. 뭔가 같은 카페라도 뭐라 그래야 되지? 커피에서 탄맛 난다고 해야 되나? 그런 경우도 있고 어느 날은 고소하고 어느 날은 좀 시고 이래서 내가 어른이 됐나 보다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네네네. 물론 이제 일반적인 프랜차이즈 카페나 개인 카페에서 쓰는 커피들을 우리가 이제 다크 로스팅 커피라고 하거든요. 네. 조금 로스팅이 어두운 색상이 그런 커피들은 기본적인 쓴맛이나 고소한 향, 네. 좀 구수한 향 네. 이런 류의 베이스다 보니까 큰 틀에서는 비슷하다고 볼 수도 있지만 생각보다 많이 다른 게 이 원두 구성이 좀 다르기도 하고 네. 같은 카페는 같은 원두를 쓸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근데 이게 신기하게도 원두가 시간이 지나면서 맛이 좀 변해요. 향이 빠져나가면서. 그리고 그 하루 안에서도 누가 내리냐에 따라서 아까 말했던 템핑의 세기가 달라지기도 하고 그래요? 이런 거에 따라 달라질 수가 있어요. 제조하는 사람에 따라서도요? 맞아요. 그 차이가 생각보다 크기는 해요. 어쩐지 같은 카페 가서 똑같은 거 시켜 먹는데 맛이 조금 다르더라고요. 그렇죠. 뭔가 일하시는 분에 따라서 달라지기도 해서 어떤 카페 같은 경우는 손님들이 아시는 경우도 있거든요. 네. 뭔가 저분이 했을 때는 좀 맛이 괜찮고 이분이 했을 때는 조금 맛이 나랑 안 맞는다. 그 시간대 찾아가야 되겠어요. 그렇죠. 맛있는 시간대가 있어요. 그렇죠. 내가 맞아요. 좋아하는 바리스타분 일할 네. 때 그런 게 좀 있을 수가 있는 거죠. 알겠습니다. 시간대 잘 공략해서 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그러면 누구나 좋아하는 커피를 만들려면 네. 어떤 걸 가장 중요하게 봐야 돼요? 근데 사실은 이제 이 질문이 바리스타 분들이나 커피 전문가들한테 가장 어려운 질문인데 그러니까요. 왜냐면 이제 누구나 좋아할 만하다는 거는 이제 호불호가 대중적인 커피. 네, 거의 없어야 되잖아요. 그쵸. 그래서 일단은 좀 요거에 대한 답변으로 좀 얘기를 하자면 이제 한국 사람들이 보통 좋아하는 커피가 아까 말했던 좀 고소하고 구수한 네. 신맛이 좀 많지 않은 그런 커피를 선호하시다 보니까 일단 그런 류의 원두들을 좀 사용을 일단 해줘야 되고 누구나 좋아할 만한 거를 이제 정확하게 만들 수는 없을 수 있는데 네네. 저희가 항상 목표로 잡는 건 뭐냐면 부정적인 맛을 내는 커피를 만들면 안 된다. 이런 거를 목적으로 잡거든요. 네. 근데 이제 그런 목적을 하기 위해서는 이제 커피를 항상 일관된 맛으로 뽑아줘야 되고 네. 그 품질을 조금 평균 이상으로 뽑는 거를 목표로 하거든요. 근데 그러기 위해서 제가 아까 말했던 뭐 커피를 몇 그램을 담고 몇 그램을 뽑고 템핑을 어떻게 하고 이거를 최대한 일관되고 올바른 방법으로 진행을 해줘야 돼요. 그래야 사람들한테 좀 부정적인 맛이 없는 커피가 나오게 되고 대다수에게 괜찮은 맛의 커피가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저는 사실 커피 맛도 굉장히 중요한데 카페 인테리어, 그렇죠. 인스타 중요하죠. 감성 네, 이런 데 중요하죠. 찾아다니거든요. 인테리어도 상당 부분 차지를 하죠. 그쵸. 상당 부분 엄청 크게 차지하죠. 그래서 실제 저도 수업을 할 때 커피 맛 당연히 중요하지만 네. 커피 맛이 전부가 아니라 결국 이제 우리가 어떤 한 잔의 커피를 먹고 맛있다고 느끼는 과정에는 순수 맛뿐만 아니라 좀 외부적인 요인들이 중요하다고 설명을 하거든요. 네. 그게 방금 말씀하신 어떤 인테리어적인 거, 친절한 것도. 그쵸? 네. 맞아요. 아무리 맛있어도 사장님이나 직원분이 좀 불친절하게 하면은 조금 기분이 안 좋잖아요. 다시 안 가죠. 그쵸. 그러면 결과적으로 맛없게 좀 느껴지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런 모든 요소들이 맛이라고 하는 큰 범위에 들어가는 거다 보니까 실제 인테리어도 중요하다고 많이 설명을 드리죠. 네. 저는 인테리어도 인테리어인데 이렇게 디저트도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렇죠. 교육을 하실 때 디저트 구성도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해주시나요? 그렇죠. 또 요새는 워낙 음료로만은 이제 승부를 보기가 좀 힘든 시장이다 네. 보니까 이런 디저트도 좀 더 다양하게 해줘야 되고 당연히 맛도 우수해야 되고 이런 부분 중요하다고 설명을 드리고 있어요. 그런 의미에서 저희가 디저트를 조금 네. 먹을까요? 먹어볼까요? 앞에 있는데 안 먹으니까 앞에 두고 하나도 안 먹어봐가지고. 먹고 싶잖아요. 네. 저는 디저트를 진짜 좋아하거든요. 저도 좋아해요. 뭘 먹을지 고민되네. 레드벨벳 저는 아니다, 마들렌 먹어야지. 기본 요거 스콘을 먹어보겠습니다. 원래 평소에 무슨 디저트 제일 좋아하세요? 저도 가리지 않고 다 먹는데 네. 요새 제가 그 유튜브에 이제 디저트를 좀 시작을 새로 해가지고 그래요? 최근에 그걸 만들어봤거든요. 대파 치즈 스콘? 먹어봤죠. 드셔보셨어요? 저는 모든 디저트 새로 나오면 다 먹어요. 그게 진짜 맛있더라고요. 가방 안에 가져오셨나요? 가져오진 못했는데 나중에 영상으로 올리겠습니다. 아니 제가 맛을 봐야 되는데 왜 영상으로 올려요? 직접 만들어 보시면 아까 바리스타님께서 일정한 맛을 유지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잖아요. 그럼 그 일정한 맛이라는 게 어떤 거예요? 수치적으로 계산을 하기도 하거든요. 실제 그런 농도를 재는 장비가 있어가지고 네. 에스프레소나 아메리카노의 농도를 재고 조금 어려운 말이지만 이제 수율이라고 하는 거를 막 또 계산을 해요. 수율. 커피의 성분이 얼마나 나왔나 그런 계산을 합니다. 그 계산을 해서 하기도 하지만 문제는 이제 커피는 저희가 이제 사람이 마시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숫자적으로만 이야기를 할 수는 없기 때문에 전문 바리스타가 맛을 보고 이 맛이 내가 잡은 그 기준의 맛과 동일한지 이제 확인을 하는 거죠. 그래서 커피 쪽에서는 이걸 센서리라고 하거든요. 네. 그래서 이런 센서리 훈련을 엄청 많이 해요. 이 커피가 맛이 똑같이 나왔는지 네.
좀 부족한 맛이 없는지, 너무 과하지 않은지 이런 것들을 체크를 하게 됩니다. 그럼 이제 이 일관성이 틀어지는 이유는 앞서 말했던 네. 그 도직량과 추출량을 계량을 하지 않아서 네. 달라지거나, 또 이제 커피 입자가 좀 틀어지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네. 그래서 달라지거나, 아니면 아까 저희가 계속 얘기했던 일하는 사람이 템핑이 막 달라서 네. 그런 동작들로 틀어지게 돼요. 그럼 이제 시간도 달라지게 되고 맛을 봤을 때 이제 네. 센서리 훈련했던 걸 바탕으로 이거 맛이 아침에 잡았던 세팅과 다르다, 일관성이 틀어졌다, 이런 거를 이제 판단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러면 그런 것 중에 하나라도 어긋나면 커피 맛이 확 틀어져요? 영상을 이제 보시는 분들 중에서 뭐 그 정도 차이가 나냐, 그걸 알 수가 있냐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네. 실제로 맛 평가의 관점에서 보면은 진짜 하나만 틀어져도 다르긴 해요. 그래요? 네, 그래서 배울 때 신기해하세요, 수강생분들이. 이게 하나만 틀어져도 맛이 달라지니까. 네, 신기해하세요, 진짜.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 혹시 골프 치는 분 계시면 바로 아실 것 같아요. 이거 자세 할 때 그것도 손목이나 손가락 하나만 잘못돼도 공 다른 데로 가거든요. 저는 골프는 모르는데 네. 어쨌든 그런 거랑 비슷할 것 같아요. 네. 맞네요. 사소한 차이로 확 달라지는. 엄청 예민한 맞아요, 예민한 맞아요. 음식이었구나 너. 네, 생각보다 엄청 예민해요. 몰랐네요. 이렇게 우리가 빠르게 맛있는 커피 한 잔에도 노력이 굉장히 기울어져 있는 네. 걸 느낄 수 있었는데, 그렇다면 실제 카페에서 편차 없는 맛을 만들기 위해서 어떤 노력들을 해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계량이 정말 중요하다 그랬잖아요. 근데 이제 바쁜 카페에서 그걸 저울에 일일이 계량하는 게 사실상 쉬운 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요. 1분에 진짜 많으면 한 잔, 네. 뭐 더 많으면 1.5잔을 제조를 해야 되는데 네. 그걸 계량을 하게 되면 1분에 한 잔을 제조하기가 좀 힘들어져요. 그래서 이 장비에 좀 발전이 있다 보니까 네. 그라인더 중에서 저울이 달려 있어서 무게를 계량해서 나오는 그라인더가 있어요. 아예. 그렇죠. 그래서 20g을 버튼을 입력해 놓으면 20g이 이제 나오는 거죠. 네. 그래서 이제 그런 그라인더가 고가인데 그런 걸 사셔가지고 쓰시는 분들이 있는 거죠. 그렇게 하시기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템핑 같은 경우는 네. 그 직원들 간의 편차를 줄이기 위해서 자동 템핑 머신이 또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런 템핑 머신을 사서 그 키로수 설정이 가능해요. 네. 뭐 5kg, 8kg, 10kg 그걸 설정해서 하면은 사람보다 훨씬 더 정확한 건 맞죠. 그런 노력들을 많이 기울이고 네. 있어요. 그리고 이제 아직까지는 완전 보급화되진 않았지만 지금 우리나라에서도 일부 대형 카페나 특히 스타벅스는 전자동 머신 쓰는 거 알고 계셨나요? 아니요? 스타벅스는 가서 유심히 보실 일이 거의 없겠지만 주문을 하고 혹시 일하시는 분들을 살펴보면은 막 이제 그라인딩을 뭔가 하거나 네. 막 템핑을 하거나 이런 동작을 안 하세요. 왜냐면 버튼을 누르면 기계에서 알아서 나오거든요. 맞는 것 같아요. 그렇죠. 다른 네. 일을 하시거든요. 네. 음료를 막 우유를 맞아요, 까르거나. 맞아요. 그렇죠. 그래서 스타벅스는 전자동 머신이다 보니까 그라인딩부터 템핑이랑 추출까지 알아서 되는 머신을 쓰고 있거든요. 네네. 근데 저는 이제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스타벅스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가치가 전 세계 어디서나 일관적인 맛. 저는 그게 스타벅스의 주된 가치라고 봐서 네.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전자동 머신을 도입을 한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네. 꽤 오래전에 도입한 걸로 알고 네, 있거든요. 네. 그래서 스타벅스가 그런 것처럼 우리나라의 여러 대형 카페들 중에서도 전자동 머신을 도입하려는 움직임이 있고 실제 지금 전 세계적으로 머신 트렌드가 전자동 쪽으로 가는 트렌드가 실제 있기도 하고 네. 또 이제 바리스타 대회 같은 게 있거든요. 네네. 그래서 라떼아트 세계 대회가 있는데 그 대회 공식 머신으로 조금 혁신적인 게 전자동 머신을 채택을 했어요, 얼마 전에. 네. 그래서 이제는 반자동이 아니라 네. 전자동 머신으로 라떼아트 대회를 하는 거를 보면은 이게 제가 봤을 때는 조금 세계적인 트렌드가 이쪽으로 움직일 수 있겠다 이제는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면 방금 말씀을 해주신 것처럼 일정한 맛을 유지하기 위해서 그 전자동 머신을 사용한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잖아요. 근데 사실 요즘에 길을 가다 보면 무인 카페들도 굉장히 많잖아요. 맞아요. 그것도 다 전자동 머신인 거예요? 그렇죠. 그거는 이제 사람이 없는 무인 카페니까 그러니까요. 반자동을 아예 쓸 수가 없죠. 그쵸. 네, 손님들이 직접 내리는 카페가 생기면 모르겠는데 네. 그래서 무인이다 보니까 완전 전자동으로 이제 운영하고 있는 카페들이죠. 그러면 그 안에서 막 원두도 몇 그램 탁 나와서 스태핑 맞아요. 탁 하고 그러고 나오는 거예요? 맞아요. 네. 그럼 요즘에 로봇들이 하는 것도 다 똑같은 그런 거예요? 로봇들이 운영하는 거는 이제 또 로봇 팔이 움직이면서 만들어서 조금 다른 건 있지만 결국에는 그 커피가 내리는 그 로봇 카페에서 기계도 걔가 이제 전자동 머신이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혹시 바리스타님도 무인 카페 가보신 적 있어요? 실제 저희 집 앞에 무인 카페가 하나가 있거든요. 네네. 제가 이제 맨날 퇴근을 늦게 하는데 퇴근하고 보면은 밤마다 동네 주민분들이 많이 이용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보면서 무인 카페가 보통 24시간이니까 이렇게 주민분들이 밤에 이용하기 좋겠다 이런 맞아요. 생각을 한 적은 있어요. 네네. 저는 그런 데도 다녀왔어요. 대형 카페예요. 엄청 큰 대형 카페인데 한 오후 9시까지는 사람이 있고 네. 그 이후부터는 머신으로 하더라고요. 무인이 돼요. 밤에는 무인.
아, 낮까지 낮에는 사람이 하다가 네. 오, 그런 카페도 독특하다. 있더라고요. 그래서 확실히 무인 카페가 굉장히 많이 늘어나는 추세인 맞아요. 것 같거든요. 실제로 커피 시장에서 무인 카페 많이 늘어나는 중입니까? 맞아요. 점포수가 정확히 나오진 않지만 그 무인 카페를 포함한 전체 점포수가 뭐 무인 뭐 빨래방, 뭐 무인 아이스크림 가게 이런 게 저 10만 개가 넘었다고 하더라고요. 전국적으로. 밀키트도 막 무인 가게 맞아요, 많잖아요. 맞아요. 네. 근데 그 중에서 제 생각에는 카페 비중이 꽤 많이 높을 것 같아요. 실제 늘어나고 있고. 그리고 이제 무인 점포 시장은 조금 독특한 게 네. 무인 카페만 하는 게 아니라 제가 실제 홍대 쪽인가 봤었는데 무인 카페랑 무인 라면을 같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보고 아이디어 엄청 좋다 생각했거든요. 라면 먹고 커피가 땡기시니까 그쵸. 그 옆에서 바로 내려서 드시면 되니까. 맞네. 그래서 무인 카페는 이런 쪽으로 사업 확장이 좀 많이 되는 것 같아요. 실제 저희가 길을 다니면서 체감을 하는 게 카페가 실제 많이 늘어나고 있고 많이 관심을 가지시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창업에 대해서도. 네. 제가 보니까 저도 사실 길에 다니면서 그리고 네. 저희 집 앞에도 무인 카페가 한 2개 정도 있거든요. 네. 그런데 그 중에서도 브랜드가 있더라고요. 특히 맞아요. 좀 떠오르는 브랜드가 있다고 하는데 바로 카페 만월경. 요즘에 굉장히 떠오르고 있는 무인 네네. 카페라고 합니다. 특히 이 만월경은 커피 머신 제조사를 직접 보유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 자동화 시스템의 장점을 훌륭하게 활용하고 있는 브랜드라고 하더라고요. 저게 저도 들었을 때 엄청 독특하더라고요. 그래서 무인 카페에서의 핵심은 제 생각엔 커피 머신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 그래서 그 커피 전자동 머신에 따라서 얼마나 디테일하게 좀 조정할 수 있고 가장 중요한 건 얼마나 일관성 있게 추출을 할 수 있는데 머신을 제조하는 회사를 보유하고 있다 보니까 네. 계속해서 그걸 업그레이드 시킬 수 있잖아요. 확실히 또 그게 큰 메리트가 되는군요. 제일 중요한 큰 메리트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이제 제조하고 있는 머신을 보유하고 있지 않다면은 네. 어쨌든 머신 회사와 별개다 보니까 피드백이 좀 쉽지가 않잖아요. 아, 그렇네요. 근데 이제 만월경 같은 경우는 보유를 하고 있다 보니 점주분들의 피드백을 뭐 바로는 아니어도 네. 계속해서 반영을 해서 업그레이드 시킬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자체적인 업그레이드가 가능하기 그쵸. 때문에 그게 큰 장점이 될 수 있다. 그렇죠. 머신이 제일 중요하니까 네. 무인 카페에서는. 그렇죠. 안드로이드를 기반한 자동화 기술력을 바탕으로 이 커피 맛의 핵심 5가지 요소인 분쇄도, 그리고 중량, 추출 시간, 추출량, 압력을 포함해서 커피 제조의 전 과정을 1mm, 1g 단위로 세밀하게 제어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저거는 만약에 제가 써보진 않았지만 1mm, 1g 단위로 되는 거면 가장 디테일이라고 설명드릴 수 있거든요. 왜냐면 수업 때도 도직량 같은 경우는 0.5에서 1g, 그다음 추출량 같은 경우는 사실 1g 단위로 세팅을 권장드리진 않아요. 왜냐면 일반 반자동 머신도 그 추출량을 저장해도 오차 범위가 1, 2g 정도가 되거든요. 아, 그래요? 근데 만약에 진짜 1g, 뭐 2g 안팎으로 세밀하게 제어해서 일관성 있게 나온다면은 상당히 정밀하게 제어할 수 있는 머신이고 일관성이 좋은 머신이라고 얘기 드릴 수 있어요. 근데 그것뿐만이 아닙니다. 여기에 이것들을 구현할 수 있는 이 하드웨어 기술력까지 보유해서 균일한 품질의 커피를 제조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소프트웨어적인 시스템으로 추출 변수들, 제가 아까 설명드린 뭐 도직량, 추출량, 뭐 시간, 뭐 입자, 뭐 템핑 압력까지 그런 것들을 정밀하게 제어를 하고, 근데 이제 그게 소프트웨어만 받쳐준다고 그게 나오는 게 아니잖아요. 네. 이제 하드웨어를 받쳐줌으로써 일관성 있게 변수가 흔들리지 않고 나오게 하는 기술력을 갖춘 게 아닌가, 네.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그렇습니다. 커피에 대한 끝없는 연구로 완벽한 추출 조건을 전 매장에서 적용할 수 있기 때문에 모든 매장에서 일정한 맛, 그리고 우수한 품질, 그리고 또 윤기 나는 크레마를 맛볼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SC에서 이제 제시하는 이상적인 농도, 또 아까 말한 이상적인 수율의 범위가 있거든요. 아, 네. 그래서 뭐 에스프레소 농도는 8에서 12%, 뭐 수율은 18에서 22% 이런 수치가 있는데, 네. 요거는 이제 또 보시는 분들이 오해하시면 안 되는 게 정답은 아니고 어떤 가이드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농도는 조금 중요한 게 뭐냐면 네. 혹시 그 전자동 머신 사무실이나 가정에서 써본 적 있으신가요? 아니요? 막 캡슐 머신이랑은 좀 다른데 네. 그런 가정용 전자동 머신들이 있거든요. 네. 이런 전자동 머신들의 가장 큰 단점 중에 하나로 말하는 게 뭐냐면 농도가 좀 낮다예요. 네, 전자동 머신들은 농도가 좀 낮아서 네. 좀 커피가 연하다, 그냥 반자동으로 사람이 내린 것보다 좀 밋밋하다, 네, 네, 네. 이런 단점이 있어서 그걸 어. 극복하기 위해서 개발들을 많이 하고 네. 있거든요. 그래서 농도적인 부분은 우리가 먹는 보통 컵 사이즈가 보통 뭐 13온스, 뭐 16온스, 우리나라는 큰 컵을 쓰다 보니까 네. 어느 정도 10%대의 농도는 나오는 게 좋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우리나라 카페에서 그게 이 농도가 8에서 12가 아니라 좀 낮게 나올 거예요. 그런 이제 머신들은. 네. 맞아요. 근데 이 만월경 커피의 에스프레소 농도는 무려 10%로 품질이 보장되어 있다고 합니다. 더 나아가서 사이렌 오더나 배달 주문 기능까지 고객 편의를 위한 다양한 서비스를 개발하고 있다고 하니까요. 기대를 안 할 수가 없죠. 오, 근데 10% 정도면은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나라 컵 사이즈에서 기본 이제 먹었을 때 아, 뭐 연하다, 아, 좀 밍밍하다 이런 느낌은 아니다 보니까 농도적으로는 정말
크게 문제가 없을 것 같아요. 네, 이렇게 프랜차이즈 카페 브랜드 만월경의 지원을 받아서 한국의 커피 문화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봤는데요. 우리가 흔히 마시는 커피 한 잔에도 이렇게 많은 노력이 필요하다는 걸 새로 알게 되어서 매우 뜻깊은 시간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오늘 이야기 나누어 보신 소감 한 말씀 부탁드릴게요. 네, 저도 오늘 이제 이야기 나누면서 좀 우리나라에서 커피를 어떻게 즐기게 되는지 다시 한번 좀 생각을 해보는 시간도 가졌고, 그다음 이제 만월경을 포함한 많은 커피 업체들이 균일한 커피 맛을 위해서 많이 노력을 하고 있다. 네. 이 점을 영상을 보시는 머니인사이드 구독자분들이 알아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네, 저도 오늘 커피 내리는 남지요? 람지. 아, 람지. 남지인 줄. 네. 네, 커피 내리는 람지님께 교육을 네. 제대로 받아봤습니다. 오늘 함께 해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하고요. 시청자 여러분들도 가장 이상적인 맛과 향을 자랑하는 만월경 꼭 이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박성관 바리스타님과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